H. 일반적 고찰과 전망. 내가 여기에서 기술한 컴플렉스 심리학의 문제점은 나 자신에게도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었다. 나는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분류하고 인과적이고 기능적인 연관관계를 훌륭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자연과학을 훨씬 넘어서서 철학, 신학, 비교 종교학과 정신사의 영역에 이르는 사색의 그물망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할 수 없으면서도 우려되는 타 영역으로의 침해는 나에게 적지 않은 근심거리를 주었다. 위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 근본적인 생각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심리학적 관찰의 결과에 미치는 소위 개인적인 반응 형식의 중요한 효과를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는 데 있다. 비극적인 것은 심리학이 항상 그 자체로 동일한 수학 공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로써 심리학에는 물리학이 향유하고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결여되어 있다. 물리학은 심리적 관점에서 물리적인 것을 관찰해서 이것을 심리적인 것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정신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고 관찰된 것을 다시 다른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놓을 수 있을 뿐이다. 물리학이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물리적 과정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물리적 과정이 가장 분명하게 그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그 무엇도 묘사할 수 없다. 즉 심리학은 그 자체 내에서 표현하고 스스로를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한 당연한 규율로 나의 방법론의 원칙이다.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순수한 체험 과정이며 이때 개입과 실책, 해석과 오류, 이론과 사변, 의사와 환자는 하나의 심토시스 또는 하나의 심토마이고 만남이자 동시에 과정의 표시다. 따라서 내가 기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통계적 빈도를 보이는 정신현상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 경우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결코 정신과정을 넘어서거나 그것과 나란한 수준으로 가지 않았고 또한 그 정신과정을 다른 매체로 옮기지도 않았다. 이에 비해 물리학은 순수하게 심리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수학 공식을 통해 폭발을 일으켜 단 한 번에 7만 8천 명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 앞에서 심리학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심리학이 매우 겸손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학적 사고가 정신적 기능이라는 사실이고 그 정신적 기능 덕분에 엄청난 힘으로 묶여있는 원자들이 폭발하도록 물질을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기능이 아니었더라면 원자들의 성질상 적어도 이런 형태로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정신은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우주의 회방꾼이다. 그리고 핵분열로 달에 어떤 일을 가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마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정신은 세계의 회전점이며 세계가 존재하는 커다란 조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어진 자연의 질서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그 개입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시몬의 존엄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역점을 두어 강조해야 할 것은 정신적 요소의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성질의 것이면 세계상의 인식과 형성에 최고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콤플렉스 심리학의 주된 활동인 무의식적 내용의 의식으로의 통합은 주관적인 자아의식의 독재를 제거하고 그것의 무의식적인 집단적 내용을 대립시키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자아의식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좌우되는 것인 듯하다. 하나는 집단적 혹은 사회적 의식의 여러 조건들에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집단적 주 특성 또는 원형에 좌우된다. 후자는 현상학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충동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의 영역이다. 충동 영역은 자연적인 동인을 대변하고 원형의 영역은 일반적 관념으로서 의식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주 특성을 대변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진리라고 표현되는 집단적 의식의 내용과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 사이에는 대극이 이루어진다.
그 대극은 너무도 현저해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심지어 무의미하다고 배척되는데 그것도 매우 부당하게 마치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학문적인 연구와 고찰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무의식과 같은 이러한 종류의 정신현상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 뿐이다. 그 존재가 일단 인식되고 나면 비록 의식이 지배하는 세계관으로는 문제된 현상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세계상에서 더 이상 추방할 수는 없다. 이 현상을 성실히 연구해 보면 그 엄청난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에 제시되어 있는 집단적 의식과 집단적 무의식 사이에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대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이성적인 일반 개념을 수반하고 있는 집단적 의식은 보통 사람들의 이해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 집단적 의식은 여전히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신봉하며 인과관계의 상대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직도 여전히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연결은 직선이다. 그러나 물리학은 무수한 가장 짧은 연결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속물적 교양인에게는 극도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히로시마에서의 주목할 만한 사건은 현대 물리학의 난해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시무시한 외경심을 제공하였다. 그 영향면에서 훨씬 더 끔찍한 우리가 유럽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폭발에 대해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순수한 정신적 재앙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치적, 국가 경제적 이론들을 내세우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히로시마의 폭발을 운석이 우연히 명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자 할 때나 잘 들어맞는 이론들이다. 주관적 의식이 집단적 의식의 관념과 의견을 선호하고 그것과 동일시하면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억압된다. 억압은 전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억압된 내용의 에너지양이 억압하는 요소가 가진 에너지양까지 가중되면 그 효과가 갖는 중요성은 이에 상응하게 증가한다. 그 에너지의 부하가 증가하면 할수록 억압하는 태도는 더욱더 광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극으로의 반전, 이른바 에난치오드로미가 가까워진다. 집단적 의식의 부하량이 크면 클수록 자아는 자신의 실제적 의미를 더욱더 많이 잃어버린다. 자아가 집단적 의식의 견해와 경향에 의해 어느 정도 흡수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항상 무슨 주의에 빠지는 인간 집단이 생겨난다. 자아는 대극 중에 하나와 동일시되지 않고 대극 사이의 중간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독립성을 보존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의식하고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이와 같은 통찰은 물론 사회 정치적 지도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도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모두 하나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개체가 일방적인 진리와 끊임없이 동일시되기를 원한다. 위대한 진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동일시는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 동일시는 더 이상의 시몬적 발전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인식 대신에 확신만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훨씬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끌리게 된다. 이에 비해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화되면, 즉 원형적 관념의 존재와 작용이 인정되면 페이너가 낮 그리고 밤의 견해라고 표현한 것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생겨난다. 중세의 인간이나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현대인도 세속세계의 창조 밑에 있는 속세와 신의 의지 사이의 의식적 대극 속에 살고 있다. 이 모순은 수세기를 걸치면서 황제와 교황의 권력 대립을 통해 나타났다. 도덕적 영역에서는 이 갈등이 매번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싸움으로 첨예화되었고 인간은 원죄에 의해 이들 한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다. 이런 인간은 오늘날의 집단 인간만큼 확실하게 세속에 빠져버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잘 알려진 이를테면 손에 닿는 이 세속세계의 권력에 대하여 그만큼 영향력이 큰 형이상학적인 잠재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이 비록 한편으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자주 자유도 권리도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운 미신의 횡포에 내맡겨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저 무의식적 전체성에 더 가까웠다. 아이와 원시인은 비교적 완전한 정도로 야생동물은 완전 무결하게 지니고 있다. 현대적인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중세 인간의 상황은 비참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을 통한 의식의 필연적 확장은 중세의 일방성을, 즉 과거에서부터 지배해 왔으나 점차 기한이 지나버린 무의식성을 다른 일방성으로 대치하였다. 그것은 과학적인 토대를 가진 견해의 과대평가였다. 이것은 모두 외부적 대상의 인식과 관계가 있다. 그것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오늘날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식의 낙후성이 가장 절박한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정도다. 그런 지배적인 일방성 때문에 그리고 낯설게 의식 저편에 있는 무의식의 끔찍한 시각적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에 맹목적이고 무력하게 넘어가고 학문적인 양식을 자신의 마음 상태가 아닌 외적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무수히 많다. 정신적 사실은 물론 객관적인 탐구와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지배적인 일방성 때문에 그리고 낯설게 의식 저편에 있는 무의식의 끔찍한 시각적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에 맹목적이고 무력하게 넘어가고 학문적인 양식을 자신의 마음 상태가 아닌 외적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무수히 많다. 정신적 사실은 물론 객관적인 탐구와 인정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실제로 자동차나 라디오만큼의 의미를 갖는 객관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들이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그때그때의 정신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정신 상태는 우세한 무슨 주의들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주관적 의식을 집단적 의식과 동일시함으로써 생겨나는 위험과 다름없다. 이러한 동일시는 틀림없이 대항할 수 없는 재앙의 성향을 지닌 집단 정신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주관적 의식이 자신의 그림자와 원형의 존재와 그 의미를 인식함으로써 집단적 의식과의 동일시를 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회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집단 정신의 압도적인 힘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 효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세 인간의 종교적 신념과 자세는 무의식적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생겨나는 자아의 태도에 대체로 상응한다. 물론 후자의 태도에서는 환경의 암시성이나 무의식성 대신에 과학적 객관성과 의식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의식에서 종교는 여전히 종파를 의미하고 그럼으로써 성문화되고 교의학적인 문장으로 옮겨진 종교적 진술의 집단적으로 인정된 체계를 표현하는 만큼 비록 그 종교의 상징들이 근원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원형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한 정신은 일종의 균형 상태를 누리게 된다. 어쨌든 자아의 팽창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나 에클레시아와 그 모성적 에로스가 사라지면 개인은 그 집단적 무슨 주의와 그에 속하는 집단 정신의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게 된다. 개인은 이전에 그와 교회에 속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과는 같은 정신적 태도를 가진 채 비극적 방식으로 사회적 또는 국가적 팽창에 빠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개체가 사회적 무슨 주의의 편협함을 인식할 정도로 충분히 독립되어 있으면 주관적 팽창의 위협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개체는 보통 심리적 현실에서의 종교적 관념이란 결코 단지 전통과 믿음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 이것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형들은 언제나 존재하며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들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과 현명한 두려움, 즉 원형의 뜻을 절대 잊지 않는 신의 두려움을 필요로 한다. 영리한 의식은 원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개인과 사회에 닥치게 될 끔찍한 결과를 잘 안다.
원형이 일부는 정신적 요소이고 다른 일부는 마치 충동에 내재하는 숨어있는 의미와 같은 것처럼 정신도 내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순을 간직한 역설적인 것이다. 즉, 커다란 도움이자 동시에 커다란 위험인 것이다. 인간은 마치 원초적 세계의 어두운 시면에 빛처럼 떠오르는 인간 자신의 의식의 힘으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것 같다. 사람들은 물론 어디에서도 이러한 일을 모른다. 특히 시몬적 현실과의 관계 상실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무슨 주의가 꼽히는 곳에서는 더욱더 알기 어렵다. 그로부터 틀림없이 생겨나는 시몬의 집단화는 개인의 의미를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문화의 의미 자체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정신은 자연 질서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균형을 잃게 되면 자신의 창조물까지도 파괴한다. 따라서 정신의 요소들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파괴적인 성향이 쉽게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원자폭탄이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물리적 집단 말살의 수단이라면 잘못 인도된 정신의 발달은 시몬의 집단적 황폐화를 일으킨다. 오늘날의 상황은 창조주가 현재의 인류를 절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홍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걱정스럽다. 인류에게 원형적 존재에 관한 유익한 확신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쟁이나 원자폭탄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려는 사람들만큼이나 순진하다. 이런 조치는 허락 없이 수를 증가시켰다고 해서 쌍문이 바구미를 파문한 주교를 생각나게 한다. 의식의 변화는 하나하나의 인간에게서 시작되며 그것은 주로 정신의 발달 능력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로 좌우되는 세기적인 일이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우선 발달 능력이 있는 소수의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의식 확장의 암시력이 무엇인지, 즉 그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어떤 이념의 합리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환을 위한 시간의 성숙 여부에 따른 실행에 의해서만 응답될 수 있는 물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심리학은 다른 자연과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학문적 대상 바깥에 존재하는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심리학은 자체 내에서 직접 옮기거나 자체 내에서 직접 묘사할 수밖에 없다. 그 연구 대상의 영역을 확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복잡해질수록 대상과 구별되는 관점이 부족해진다. 그 복잡성이 경험적 인간의 복잡성에 이르게 되면 심리학은 어쩔 수 없이 정신과정 자체로 귀결되어 버린다. 심리학은 더 이상 정신과정과 차별될 수 없고 그 자체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 과정이 의식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그로써 심리학은 무의식이 의식성으로 향하려는 갈망을 실현한다. 그것은 정신과정의 의식화이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정신과정의 설명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에 관한 설명은 정신 자체의 생명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스스로 학문으로서 지위를 버리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적 목표에 도달한다. 모든 다른 학문들은 그 자체로 외부의 면을 지닌다. 그러나 심리학은 그 대상이 모든 학문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심리학은 필연적으로 의식 가능한 내용을 통합하는 정신 고유의 발달 과정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그것은 정신적 인간이 전체를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아의식에게는 특이하고도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개성화 과정의 영향 아래서의 주체의 변화를 내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것은 비교적 드문 현상이며 무의식의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무의식적 인격 구성 요소에 오랫동안 몰두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인격의 무의식적 부분이 의식화되면 무의식적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자아인격에 단지 동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아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큰 어려움은 바로 방식의 변화를 특징짓는 일이다.
자아는 일반적으로 확고하게 짠맞추어진 컴플렉스이며 병적인 장애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그것과 연결된 의식과 그 연속성은 쉽게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아 변화와 가장 가까운 대비는 정신병리학의 영역에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신경증적 해리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적 분해, 심지어 자아의 붕괴까지도 볼 수 있다. 같은 영역에서 우리는 또한 병적인 통합의 시도를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적 내용이 어느 정도 거세게 의식으로 침입할 때 생기는데 이때 자아는 침입하는 것들을 동화시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자아 컴플렉스의 구조가 강해서 치명적인 와해를 입지 않고도 무의식적 내용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동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의식적 내용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자아도 변화한다. 자아는 비록 자신의 구조를 보존할 수는 있지만 중심적이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옆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위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관객이 되어버린다.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의지 자체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생각들이 의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즉 자아는 무의식적 내용이 흘러들어감으로써 인격이 생기를 얻고 풍부해지며 범위와 강도 면에서 자아를 넘어서는 형상을 만들어내게 됨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마비시키고 또한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자아가 두 번째의 위치로 물러나는 것이 어차피 질 것이 분명한 가망 없는 싸움보다는 더 낫다고 자아를 설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의지는 차츰 더 강한 요소, 즉 내가 자기라고 표현한 새로운 전체적 형상에 속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물론 덮어놓고 권력 본능을 쫓아가서 우수한 자아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를 즉각적으로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최대의 유혹이 생긴다. 다른 경우에서는 자아가 무의식적 내용의 유입에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리하여 자아가 무의식에 동화됨으로써 자아의식이 말소되거나 은폐되고 자아의식과 전의식적 전체성과의 동일시가 생겨난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의 진전은 한편으로는 자기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의식의 존재에 해를 입혀서 병리적인 영향을 준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정신현상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의식 수준의 저하, 즉 무의식적 내용에 의해 자아가 압도되고 그로 인해 일어난 전의식적 전체성과의 동일시가 엄청난 정신적 독성, 즉 전염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최대한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진전은 세심히 관찰되어야 하며 정확한 감시를 요한다. 나는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 크리스토퍼의 그림을 벽에 걸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아의식의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에만 기능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만약 자아가 자기와의 동일시를 통해 해체되면 교만한 자아와 불명료한 자기를 갖는 일종의 모호한 초인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람은 그가 구원자처럼 행동하든 또는 재앙을 가져오는 자처럼 행동하든 빛, 시몬의 작은 불꽃, 즉 어둠이 밀려올 때 가장 밝게 빛나는 작은 신적인 빛을 갖고 있지 않다. 어두운 구름이 앞에 있지 않다면 어떤 무지개가 존재하겠는가? 이 비유를 통해 내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개성화 과정의 병리학적 대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개성화 과정의 긍정적 예증을 보여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신사적 기념물들이 있다. 나는 특히 선불교의 공안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은 패러독스를 통해 쉽게 간파할 수 없는 자아와 자기와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밝힌다. 십자가의 요한은 전혀 언어가 다르지만 서양인들에게는 훨씬 익숙한 언어로 같은 문제를 시몬의 어두운 밤으로 묘사했다. 한편으로는 정신병리학의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양의 신비주의의 영역으로부터 유사성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의 성질 때문이다. 즉, 개성화 과정은 정신적인 한계 현상이고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미래의 인류가 받아들이게 될 발달 과정의 첫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병적인 잘못된 길로, 즉 유럽의 재앙으로 인도된다. 컴플렉스의 심리학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된 의식화와 자기화, 개성화의 차이를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성화 과정이 자아의 의식화와 혼돈됨으로써 자아와 자기가 동일시되어 심각한 개념상의 혼란이 생겨나는 것을 되풀이해서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성화는 단지 자아중심주의나 자기성애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자기는 오랜 옛날부터의 상징학이 증명하듯 단순한 자아보다 무한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이며 자아와 같이 모든 다른 자기들이다. 개성화는 세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세계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나는 이제 설명을 끝맺고자 한다. 나는 심리학의 발달과 근본적인 문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문의 정신, 그 정수에 관한 견해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내가 다룬 주제가 특별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이에 기꺼이 응해주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독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게 된 점 용서를 구한다. 근본적인 논의는 학문의 자기 성찰 숙고에 속하지만 그것이 재미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